기본서 16페이지 방갈로 5번에 토다로 모형이 있고 방갈로 6번에 루이스의 모형이 있죠. 요것은 그냥 그 문장만 하나 딱 파악해가지고 그냥 쉽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토다로의 모형 볼게요. 토다로는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 이론에서 도시의 공식 부분과 비공식 부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도시의 공식 부분과 비공식 부분을 도입한 사람은 토다로 모형이라고 찾아가시면 되고, 방갈로 6번에 루이스의 모형에는 갈로 안에 무제한 노동 공급 이론이라고 돼 있죠. 자, 도시와 농촌 간 노동 이동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루이스의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라고 돼 있는데, 밑줄 그어보세요.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우리 탄력성을 배웠죠. 탄력성.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임금 탄력성을 배웠을 때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무제한으로 노동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라고 했을 때 누구 거 찾아가냐 하면 그냥 루이스 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방갈로 7번에 노동시장 유연성이라고 나와있죠.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유연이라는 것은 좀 움직이는 것을 유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그 밑에 하나 쓰세요. 해고하기 쉽게. 해고하기 쉽게. 유연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 노동시장에 움직인다는 것은 해고하고 채용하고 이런 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연성이라는 것은 해고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고하기 쉽게라고 해놓고, 자, 1번부터 총 5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2번에 그 표 안에 보면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옆에 보면 얘가 변형 근로 시간제라고 찾았습니까?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옆에 칸에 보면 얘가 변형 근로 시간제. 그거만 밑줄 거세요. 그거 하나 별표하시고, 그리고 4번에 작업의 외부화라고 돼 있죠. 작업의 외부화에 대해서 얘에 보면 하청이라고 돼 있죠. 하청 이렇게 밑줄 끄고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것은 사장님께서 해고하기 조금 쉽게, 왜 그러냐면 경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그 근로자를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경기가 어려우면 그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해고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1번 보세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자칭한다라고 되어 있죠. 외부 환경 변화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경제 환경이 갑자기 오일 값이 올라갔다든지 이럴 경우에 스스로 인적을 재분배한다는 것, 재배분한다는 것은 조금씩 해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능력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고, 2번 보세요.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 있고, 밑에 칸에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이 있는데,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에 보면 얘에 보면요, 고용 형태의 다양화라고 돼 있죠. 고용 형태의 다양화. 요 밑줄 긋고, 그리고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에는 변형 근로 시간제죠. 변형 근로 시간제는 내부적이에요. 알겠죠?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에 변형 근로 시간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알겠죠? 3번. 기능적 유연성은 배치, 전환, 작업장 간 노동 이동 등을 통해 밑줄 꺼보세요. 생산 과정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의 뭐냐면 사내 직업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사내 직업훈련. 이것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근로자들한테 새로운 무슨 기계를 작동한다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사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생산을 하는데 투입되는 거. 그게 사내 직업훈련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속하는 것이고, 그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있죠. 그 밑줄 껐죠. 그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에 속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작업의 외부화는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노동법상의 고용계약 대신 상방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계약의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다. 사장님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새로운 사람을 그냥 우리 회사에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필요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작업 외부와 다른 사람한테 다른 회사의 그 뭐 파견 근로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있냐면 뭐 하청이라든지 외주, 인재 파견 회사 혹은 용역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의 사용인데 여기서 작업의 외부와는 하청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밑줄 것이고 다섯 번째 임금 유연성 볼게요. 기존의 연공급이나 직무급에 의해 결정되던 임금구조를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지불하는 밑줄 거 보세요. 성과급제나 연봉제로 전환한다. 성과급제, 연봉제라는 것은 그 근로자가 성과가 했을 때 사장님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덜 부담이 돼요. 이 사람이 성과를 많이 냈으면 회사에서도 이익이 많죠. 이익 많은 것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월급 주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 부담이 적게 되고, 연봉제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죠. 계약해가지고 안 맞으면 또 헤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연봉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유연성, 해고하기가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성과급제나 연봉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5번. 다음 중 노동력의 지역 간 노동 이동에서 도시의 공식 부분과 비공식 부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그렇죠. 토다로 모형이고 116번 다음 중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도시와 농촌 간 노동 이동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누구는 그렇죠. 루이스의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노동 공급 곡선 수평이라고 했을 때는 루이스 찾아가시면 되고 117번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노동 공급 곡선의 수평인 경우는 소위 누구의 루이스의 무제한의 노동 공급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 무제한 노동 공급이 우리 탄력성 배웠을 때 수평일 때는 무제한으로 여기가 공급량이죠. 노동의 공급량이니까 무제한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평이라는 것은. 자, 118번 다음 중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예로는 변형시간 근로자, 탄력적 근무시간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적 수량 유연성이 아니고 내부적이에요. 알겠죠? 변형 근로시간제는, 변형 시간 근로제는, 변형 시간 근로제는. 119번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작업을 하청의 형태로 외부에 주거나 용역업체에 의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아까 작업의 외부와 하청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속하는 겁니다. 120번 다음 중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관련 있는 제도는 했을 때 변형 근로시간제가 뭐예요?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에 속하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21번 기업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연성이라는 말이 탁 나오면 사장님이 근로자를 조금 해고하기 쉽겠구나. 요걸 좀 잘 가져가세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인적 자원 관리 정책이 아닌 것은 했는데 성과급제나 연봉제 있었죠. 이번에 정규직 중심의 인력 채용. 정규직은 뭐냐 하면 자르기가 힘들어요. 해고하기가 힘들어요. 정규직은. 그렇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유연성에서 정규직 중심의 인력 채용은 아닙니다. 3번에 사내 직업 훈련 강화도 있었고 네 번째 고용 형태의 다양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 122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유연성이라는 것은 자르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3번 보세요. 국제노동기구와 연대를 모색한다. 우리 국내에 노동조합만 있어도 사장님이요. 그 근로자를 한 명을 해고하기가 힘들어요. 한 명 해고하면 노동조합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국제노동기구와 연대를 했대요. 연대를 하면 사장님이 한 명 자르면요. 국제적으로 와가지고 내한테 뭐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3번이 거리가 먼 것이고 123번 갈게요.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왜 나왔냐 하면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정규직을 뽑으면 사장님이 해고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나왔는 것을 해고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우리 금방 배웠는 노동시장과 유연성하고 관련이 있는 게,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는다? 비정규직 사람들을 뽑거든요. 왜? 비정규직 사람을 뽑아야 해고하기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123번의 노동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비정규직이 증가됐다는 것은 사장님이 해고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자꾸 뽑는 거예요. 증가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보세요.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번 볼게요. 세계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라고 돼 있죠. 세계 환경이 자꾸 변하면 그 기업은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가 경기가 안 좋다. 안 좋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빨리 좀 해고를 시켜야죠. 그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지출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이 인력 비용이에요. 임금이에요. 임금.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도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을 뽑는 거고, 두 번째,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비정규직을 뽑는 거고, 4번 볼게요.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이 자꾸 증가된다. 이 사람이 비용이, 정규직을 뽑으면 무슨 보너스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고학력, 저학력 이런 학력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멉니다. 알겠죠? 123번에는 3번이고 124번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이유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을 때 2번에 A를 볼게요.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 및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경기 침체가 됐기 때문에 실업자도 늘어났죠.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면 모든 기업에서 똑같이 경기가 침체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근로자를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아요? 비정규직으로 뽑아요? 전체적으로 다 힘든데 힘든 상황에서도 이 회사에서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하대요. 그럴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뽑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이 증가,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됐을 때, 이럴 때는 비정규직을 좀 뽑는 거고, 이번에 제조업 부분의 비중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업은요, 우리가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요즘같이 쉬운 일 아니고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은 근로자를 뽑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일 하러 가요? 3D 업종에 일하러 안 가죠. 이런 제조업 회사에서는 그냥 정규직을 채용을 하려고 해요. 정규직을 해도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증가는 비정규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C. 경쟁의 세계화 등에 따른 경영 합리화의 압력이라고 되어 있죠. 경영 합리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것을 잘 해라는 거예요. 잘 해라고 하는데, 세계화, 경쟁이 세계화했을 때 우리 기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빨리 뭐라고 해요? 그 근로자들 뭐 조금 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 경영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합리화의 압력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이유에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 C가 맞고 125번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 문제가 딱 보니까는 뭐 어때요? 해고를 좀 해야 되겠죠. 해고를 하는데 어떻게 조금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보세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재정이 악화가 됐죠. 이 악화된 상황에서 또 지출 부분이 가장 많은 게 임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을 좀 줄여야 돼요. 해고를 해야 돼요. 그게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5번에는 4번이 맞습니다. 기본서 17페이지 방갈로 8번의 기타 용어 보겠습니다. 1. 노동의 이동. 노동의 이동이라는 것은 어떨 경우 어디서 이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노동자가 하나의 기업 동그라미. 기업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노동의 이동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노동자의 이동을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관점에서 노동자가 기업으로 들어오는 입직과 기업에서 떠나는 이직을 설명한다. 자, 노동의 이동은 어디에서? 기업만 알면 돼요. 기업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두 번째, 일시해고 보겠습니다. 일시해고는 밑에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 일시해고 찾아가면 되는데,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 미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는 일시해고라고 찾아가시면 되고, 3번, 자발적 노동 이동에 따른 순수익 현재 가치를 결정해주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발적 노동 이동이라는 것은 자발적, 스스로, 근로자가 스스로 노동 이동,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자발적 노동 이동에 따른 순수익의 현재 가치. 말은 되게 어려운데 순수익의 현재 가치는 뭐냐면 내가 회사를 옮겼을 때 내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번 보세요. 결정해주는 요인에 1번 보면 새로운 직장에서 예상 근속 연수. 내가 스스로 회사를 옮겼을 때 이 새로 옮겼을 때 그 회사에서 내가 몇 년간 근무를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잘 생각하고 이렇게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에서 예상 근속 연수도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과 현 직장에서 수익의 차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주는 할인율. 문장은 되게 어렵지만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하고 내가 옮겼을 때 다니는 회사하고 둘 다 돈을 어디서 많이 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내가 옮겼을 때의 돈을 더 많이 번다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노동 이동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노동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 비용 및 심리적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회사를 옮겼을 때 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려고 하면 또 뭐라고 해요? 그 직접 비용이라는 것은 회사를 옮겼을 때의 한 당분간은 급여가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그 회사 동료들하고는 되게 친했죠. 친했는데 이 사람과 헤어진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죠. 이런 거를 그냥 심리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 세 가지를 한번 따져보고 새로 직장에 했을 때 내가 돈을 경제적으로 좀 더 가치가 있겠구나, 좀 더 이익이겠구나 했을 때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문장 용어가 조금 어려운 건데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회사를 옮겼을 때 이익이 되는데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1, 2, 3번을 이렇게 한번 따져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6번 보세요. 노동자의 이동을 무엇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인가? 노동의 이동은 기업을 중심으로. 127번,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을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는 뭐예요? 이거는 일시해고에 대한 설명이고, 128번 볼게요. 자발적 노동 이동에 따른 순수익 현재 가치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아닌 것. 스스로 회사를 옮겼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고 이익이 있다 하면 내가 옮기는 거 결정된다는 게 결정 요인이. 근데 1번에 보세요. 새로운 직장의 고용 규모. 내가 새로운 직장 그 회사에 근로자가 몇 명 있는지 그거 보고 내가 회사를 옮기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교재 오셔서 4번에 1997년 IMF 경제 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우리나라는 97년 IMF 이전하고 이후하고 노동시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거를 공부하는 건데, IMF 딱 밑줄 긋고 거기에 비정규직 발생이라고 하세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비정규직 발생. 이렇게만 써놓고, 자, 1번하고 4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1번하고 4번을 이렇게 묶고, 5번하고 8번도 이렇게 묶으세요. 묶고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임시적, 일용적,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증가됐다고 했죠. IMF 때는 우리 기업이 너무나 많이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IMF 이후에는 경기가 갑자기 안 좋으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전에 노동시장에 유연하겠지, 근로자를 쉽게 자르고 이런 게 모색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렇게 해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IMF 이후에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많이 고용을 했어요. 사장님이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해돼요? 정규직으로 뽑아보면 급여도 많이 줘야 되고 자르기도 힘들고 기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장님이 살기 위해서는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증가됐고, 두 번째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락 밑줄 거 보세요. IMF 이후에는 IMF 때 우리나라 기업이 확 망했죠. 그러면 노동조합이 딱 있으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요 함부로 사람을 못 잘라요. 왜? 한 명 자르면 노동조합에서 들고 일어나거든. 근데 IMF 이후 IMF가 딱 터졌을 때 모든 그 회사에서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죠. 사장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뭐냐면 일단은 회사가 살아나야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좀 살잖아요. 그런데 IMF 때는 너무나 기업들이 힘들었죠. 힘든 상황에서 노동조합까지 결성이 되면 사장님은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동조합을 조금은 탄압했다라고 좀 생각하세요. 왜? 일단은 사장님이 살아야 근로자들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IMF 이후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락이 맞습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된다. 이것은 자르기 쉽게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량 실업이 생겼죠. 대량 실업이. 다섯 번째 해고 분쟁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당 해고라든지 막 정리 해고 당했을 때, 부당 해고, 정리 해고 당했을 때, 왜 내만 해고 당했지? 그거를 이제 해고 분쟁,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분쟁이 증가도 노동시장의 변화고, 외국인 노동자 수가 변화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본국으로 귀국이 돼요. 자,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는데 우리나라가 IMF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도산돼 붙죠. 다 망해 붙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다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변한데 수는 변하지만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맞죠. 일곱 번째, 근로자 평균 근속 기간의 변화. 간로안에 보면 평균 근속 시간이 감소됐어요. 왜?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감소되는 거고. 여덟 번째, 임시직, 일용직 고용 비중이 증가된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보고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29번 볼게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에 나타난 변화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됐다. 아니에요. 하락이에요. 알겠죠? 노동조합이 아까도 말했지만 노동조합이 이렇게 있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경영하기가 더 힘들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IMF 이후에는 노동조합이 조금 하락됐어요. 약간 국가가 조금 탄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30번 1998년, 1999년의 경제위기 기간에 나타난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알겠죠? 2번이고 기본서 118페이지 볼게요. 18페이지에 상갈로 상반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보는데 방갈로 1번에 일단 기혼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혼여성 1.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냐면 자, 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 15세 이상 인구를 뭐라고 해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의사에 따라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자, 비경제활동 인구의 대표적인 것은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학생이라든지 가정주부님들, 그걸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자,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이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기혼 여성들의. 그러니까 기혼 여성들이 일할 의사를 가지려고 경제활동 인구,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려고 이 인구가 높아지는 경우를 보는 건데 1번 보세요. 시장 임금이 상승됐다.
자, 한 달에 월급을 1억씩 준다고 해보세요. 1억씩.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돼요? 기혼 여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일하러 나가잖아. 일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일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다 경제활동 인구로 가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는 공식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만 15세 이상 인구를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거든요. 그러면 야가 분자가 되고 야가 풍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커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죠. 다시 말해가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지는 경우를 찾는 건데 여기서는 시장 임금이 상승되면 기혼 여성들이 일하러 가요, 안 와요? 간다니까요. 일할 의사가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여지는 거고. 두 번째, 노동 절약적 가계 생산 기술의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계 생산 기술의 향상은 뭐냐면 옆에 하나 써보세요. 밥솥이라든지 세탁기. 밥할 때 옛날에 군불 때 가지고 가마솥에 밥하려고 하면 3시간, 4시간 걸리죠. 세탁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도랑에서 겨울가에서 빨래 하려고 하면 3시간, 4시간 걸리죠. 그러면 기혼 여성들은 일하러 가려고 해도 밥하고 빨래하는데 시간 다 해봤기 때문에 일하러 못 가잖아. 그런데 노동 절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노동을 시간을 절약하는 밥솥이라든지 세탁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하고 기혼 여성들이 일하러 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노동 절약적 가계 생산 기술이 향상되었을 때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거고. 세 번째, 남편 소득이 감소라고 돼 있죠. 남편 소득이 감소. 남편이 한 달에 5만 원 벌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혼 여성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편 소득이 감소했을 때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거고, 기혼 여성들의. 네 번째, 육아미 유아교육시설의 정설이라고 돼 있죠.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게 많으면 기혼 여성들은 아기들을 맡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은 일하러 갈 수 있는 게 높아진다는 거고. 다섯 번째, 1번하고 4번 이렇게 묶으셨어요. 1번하고 4번 묶고 5번하고 8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자, 5번 보세요. 가사노동 대체 비용의 하락이라고 되는데 가사노동 대체라는 것은 뭐냐면 기혼 여성이 일을 하러 갔는데 집안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파출부를 불렀어요. 근데 파출부가 한 달에 10만 원만 주면 파출부 일을 해준대요. 가사 노동을 대체하는 비용이 10만 원밖에 안 든대요. 그러면 기혼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한 3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주고도 290만 원이 남잖아.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파출부의 비용이 하락됐을 경우에도 기혼 여성들이 어떻게 돼요?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출산율 저하, 자녀 수가 감소, 자녀 수가 없을 경우에도 일하러 많이 가고. 7번째, 시간제 근무자 또는 단시간 근무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가, 고용시장의 유연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혼 여성은 애들이 어릴 경우에는 오전에 9시에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죠. 그럼 한 10시부터 한 2시까지 약간 시간이 비죠. 요런 파트타임이라든지 기간제 요런 시간을 뽑는 기업이 많으면 그 기혼 여성들은 그 파트타임에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럴 경우에도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고. 8번째,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 일단은 여성분들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요 또 일을 많이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5번, 과거에 비해서는 교육이 너무 떨어지면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채용을 안 하죠. 그런데 높은 고학력,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일을 하러 가게 되는 동기가 돼요. 알겠죠?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번 체크하시고 5번 체크하세요. 2번, 5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밑에 2번에 여성 근로자에 관련된 경제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혼잡 효과하고 2번에 M자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경제 용어입니다. 먼저 혼잡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여성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하나 쓰세요. EX, 얘에 마트라고 하나 쓰세요. 마트 하나 쓰고 식당이라고 하나 쓰세요. 식당, 마트, 식당.
자,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가지고, 육아로 해가지고, 경력이 단절됐죠.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다시 회사로 가려고 하니까는, 경력 단절된 그 여성분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트라든지 식당 이런 데는 조금만 움직이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특정 직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특정 직종에 대해서 여성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많이 몰린다는 것은 노동 공급량이 많아지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임금이 하락되겠죠.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혼잡 효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동그라미 2번의 M자형은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과 달리 자녀의 출산, 육아기의 현재 차이를 보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형태는 M자형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경제활동 참가율, 여기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면 여기가 10대, 20대, 뭐 30대, 40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여성분들도 처음에는 경제활동을 참가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 30살쯤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하면 결혼과 함께 출산,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못해요. 못하다가 아기가 어느 정도 커서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갔다. 중학교 들어가면 다시 이 여성분들이 경제활동 참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한 50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나이가 이제 좀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결혼은 여성 근로자들한테는 결혼과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 하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아기를 다 키운 다음에 다시 경제활동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려오는 거. 요게 이게 M자형이죠. M자형. 요게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과 달리 자녀의 출산, 유아기의 현저한 차이를 본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형태가 M자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1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배우자 소득이 증가한다. 자, 남편이 한 달에 10억씩 갖다 줘요. 그러면 기혼 여성들 일하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한 달에 10억씩 받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노동 공급에 보면 비노동 소득의 증가 배우셨어요? 비노동 소득의 증가는 무조건 뭐라고 돼 있어요? 노동 공급량을 감소한다 했죠. 그리고 반대로 비노동 소득이 감소되면 무조건 노동 공급을 하러 가는 거예요. 노동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배우자 소득이 어떻게 보면 여성분 입장에서는 비노동 소득이잖아. 그러니까 비노동 소득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여성분들은 일하러 안 가요.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자, 132번에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요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가사노동 대체 비용이 상승한다. 파출부를 뒀는데 파출부의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 달래요. 비용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 기혼 여성이 일해가지고 20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0만 원 실컷 한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200만 원 받았는 것을 파출부한테 100만 원을 내돈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300만 원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가사노동 대체 비용이 상승하면요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알겠죠? 높이는 요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1번에 가사노동 대체 비용이 상승은 아니고 하락이 돼야 높이는 그 경우잖아. 자, 그리고 133번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가계 생산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한다. 아니죠. 상승되죠. 밥솥하고 세탁기가 자꾸 향상이 됐어요. 그러면 빨래하고 밥하고 버떡하고 시간이 남죠. 그때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2번이 틀렸고 134번 다음은 가계생산 활동 이론의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 설득력이 가장 약한 것은 했는데 1번 한번 볼게요. 남편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된다. 즉 일하러 가는 거 맞죠? 두 번째 가계 생산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그렇죠. 세탁기, 밥솥이 기술이 향상되면. 그리고 세 번째, 파트타임 고용시장의 미발달은 30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없어지면요. 30대 기혼 여성은 30대 정도 되면 아기가 어리죠.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고 그 파트타임에 혹시 일이 많이 있으면 기혼 여성들이 일하러 오지만 파트타임 고용시장이 미발달됐다는 것은 파트타임 시간제로 사람을 뽑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4번에 보세요. 도시화 진전은 여가 활동에서 시간 집약적 여가 활동에 의존하게 되어 노동시장의 가능성을 넓혀준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 집약적은 아니에요. 시간 집약적은 시간으로 때우는 여가 활동이거든요. 옛날에 뭐 뜨개질하고 이런 거. 근데 도시화 진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예요. 21세기에 여가 활동을 뜨개질하고 시간으로 낭비하는 여가 활동은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4번이 조금 약한 겁니다. 설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4번 찾아가시면 되고 다시 기본서 18페이지 방갈로 2번에 죄송합니다. 135번 할게요. 135번에 문제 135번 여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여성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은 그렇죠. 혼잡 효과. 136번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당한 수준은 높아졌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연령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작도해보면 남성의 경우와 달리 특이한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 대체로 그 모양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M자형 3번이 맞습니다. 137번 우리나라 여성과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과 달리 결혼, 출산, 육아 현저하게 차이를 보다. 이를 잘 설명해 준 유형은 그렇죠. M자형. 자, 138번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만약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진다면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과 균형 고용량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높아진다는 것은 노동 공급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노동 공급량이 많아지면 임금은 어떻게 돼요? 하락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하러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공급량이 적은 것보다 많을 때 고용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거예요. 자, 138번은요.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3번에 균형임금이 하락이 되고 그리고 공급량이 어찌됐든 간에 많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균형 고용량은 증가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139번 다음 중 우리나라 연령별, 성별, 고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출산율이 둔화되고 노동력이 고령화 추세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3번이 맞는 거고 요거는 조금 지금 우리 문제에 나오기는 좀 애매한 건데 한번 1번을 볼게요. 보기 1번 보세요.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요 문제가요. 이게 한 2000년 초반에 나왔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냥 요거 139번에는 3번이 맞다라고 가져가시고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일단 139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기본서 18페이지 방갈로 2번에 체적 인적 자원 배분을 보는데 체적 인적 자원 배분은 뭐냐면 내용을 볼게요. 하나의 국민 경제에서 하나의 국민 경제를요 1국이라고도 나와요. 하나의 국가에서 하나의 국가가 1국이죠. 1국 국민 경제에서 체적 인적 자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밑줄 거 보세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지급될 때 같은 노동일 때는 같은 임금을 지급을 해야 그것을 체적으로 인적 자원 배분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 되었을 때 체적 인적 자원 배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밑에 방갈로 3번에 기타 볼게요. 1번에 노동시간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죠. 소득 탄력성은 노동시간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보세요. 소득이 1% 증가할 때 노동시간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시간의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근데 우리 앞에 노동 시간의 임금 탄력성,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배웠죠.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노동 시간의 노동 시간이 아니고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자,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 맞죠? 자, 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 탄력성이라는 요 임금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분의 앞에 게 노동 수요의 변화율 맞죠?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요것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야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 1%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야를 공식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가 화면에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노동 시간의 소득 탄력성을 요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요게 구하는 공식은요. 소득 탄력성 야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분의 노동 시간의 변화율.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 탄력성이 야가 기준이 되고 야가 분자가 되듯이, 그러면 야를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모른다 하더라도 야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잖아,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율분의 노동 시간의 변화율,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 하면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을 딱 봤을 때 노동 시간의 소득 탄력성도 야가 기준이구나, 이렇게만 좀 찾아가시라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 증가할 때 노동 시간의 변화율, 야를 기준으로 하고 노동 시간, 야가 분자로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개인의 가용 시간이 일정할 때 밑줄 긋어요. 가용 시간이 일정할 때. 가용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뭐 내가 5시간 쓸 수 있다, 6시간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용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 가용 시간이 일정할 때는 자급장가의 통근 시간 증가가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하고 총 근무 시간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제가요 가용 시간이 5시간이면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뭐 예를 들어 3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5시간인데 통근 시간이 증가돼가지고 3시간밖에 없다고 3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더 쓸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죠. 가용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증가된다, 통근 시간이 증가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되고, 그러니까 일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돼요. 그리고 총 근무 시간, 예를 들어가지고 그 회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총 근무 시간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왜? 5시간밖에 내가 가용 시간, 쓸 시간이 없는데 통근 시간이 되게 증가된다고 하면 아예 일을 안 가든지 또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총 근로 시간은 짧아지는 거예요.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3번 해보세요. 만일 통근 비용이 증가한다. 통근 비용이 증가한다. 밑줄 그래서 통근 비용이 증가하면 근로시간은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근로시간은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통근 비용이라는 것은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한 5만 원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만 원. 그러면 그 근로자는 그 회사에 갔을 때 최대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야간 근무도 하고. 왜? 그 통근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근 비용이 증가하면 근로시간은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근로시간은 증가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0번. 1국의 경제에서, 1국이라는 게 아까 하나의 경제에서 같은 말인데, 하나의 경제에서 체적, 인적 자본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때는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1번에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지급될 때를 말하고, 141번 노동시간의 소득 탄력성. 노동시간의 소득 탄력성 하면 소득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 소득이 1% 증가할 때 노동시간의 변화율. 앞에 노동시간이라는 게 있죠. 야가 분자로 오는 거예요. 142번 개인의 가용시간이 일정할 때, 가용시간이라는 것도 근로자가 쓸 시간,
하루에 내가 5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6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이 일정하다고 딱 정해져 있죠. 이럴 때 작업장까지의 통근 시간이 증가됐다. 증가됐으면 경제활동 참가율과 총 근로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옳은 것은 했을 때 증가됐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일하러 가봤자 몇 시간 일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아이 나는 일을 안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되고 또 일을 막상 하러 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더 하고 싶더라도 가용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통근 시간은 늘어났기 때문에 총 근무 시간은 감소되는 게 맞습니다. 143번. 만일 통근 비용이 증가하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번에 일을 그만두지 않는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갔을 때 내가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걸 더 막 해야지. 그래야 내가 돈을 많이 벌지. 교통비도 빠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243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4번.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대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요. 단절되어 있다고 할 때 비숙련 외국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했는데 자, 숙련 시장하고 비숙련 시장하고 이렇게 단절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공급하고 여기에 공급, 여기에 수요, 여기 수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벽이 이렇게 딱 쳐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 비숙련 외국인이죠. 외국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입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량이 증가가 됐죠. 증가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돼요? 임금이 하락이 되겠죠. 공급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돼요.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누구냐면 2번이에요. 국내 숙련공이에요. 알겠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내 비숙련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알겠죠? 여기에 외국인들이 와보면 공급이 과잉이 되잖아. 과잉이 된다는 것은 임금이 하락 압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맞고 145번. 내국인들의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 직종에 대한 외국 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내국인들의 취업하기 기피하는 3D 직종에 외국 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외국인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 공급량이 증가되겠죠. 즉 공급 과잉이 일어나요.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내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내국인들은 임금도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막 취업했기 때문에 고용도 낮아지는 거예요. 내국인들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2번에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는 게 맞는 말이고 146번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유입만큼 자국 노동자 실업이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10명이 외국인 노동자가 왔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국 노동자들이 10명이 실업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에 보세요. 3D 업종에서 임금 하락이 된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됐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이 되죠. 공급이 많아지죠. 그럴 때는 임금 하락되는 것은 맞고 2번에 해당 업종의 생산물이 증대된다는 것은 3D 업종이라는 것은 일하기 싫어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3D 업종이라도 막 들어가죠. 그러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생산물이 증대되는 거잖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해당 업종 기업들의 이윤이 증대된다. 3D 업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겠죠, 사장님이. 그런데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성도 증대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업이 이윤이 증대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3번은 조금 틀린 겁니다. 알겠죠? 해당 외국인 노동자 유입만큼의 자국 노동자의 실업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인들 들어오더라도 내국인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수만큼 딱 증대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146번에는 3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